네, 안녕하세요. 네, 이창길입니다. 뭐, 이렇게 책을 하나 쓰기는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북콘서트로 해가지고, 어, 정책학회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그 북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하는 건데 사실 뭐 여러분 한번 뭐 혹시 읽어보셨으면 이게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학계를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약간 대중 교양서 아니면 전문 교양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학계에서 정확히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글을 말로 표현하는 그 오늘의 북 콘서트가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뭐 글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제 글로 쓰다 보면 분량도 그렇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막 쓰게 되는데 말로 할 때는 좀 더 간결하고 감정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저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제 책도 소개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보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정책학회 북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신임 그 회장님이 이번에 회장님이 특별히 만든 코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셨길래 그냥 뭐 책 선전도 할 겸 이렇게 쉽게 승낙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야 이거를 어떻게 정말 그 학계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나 잘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사실 이 책을 쓴 동기는 뭐랄까요? 그 저도 공직 생활을 했는데 공직 생활하면서 느끼고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퇴직 후에도 지금 거의 10여 년이 되고 있는데 그때 지금까지도 느끼는 거는 공직 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반드시 무슨 대통령이나 관리자나 뭐 이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야, 이게 제도의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인사혁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쓸 거냐 말 거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국가나 이런 거 쓰면은 좀 국가주의 냄새도 나고 계몽주의적 색채도 있고 해서 좀 불편한데 근데 행정학에서 대중서나 전문 교양서를 쓸 때 누구나 고민하는 게 정말 독자층을 좀 제한되지 않고 좀 딱딱하지 않게 이렇게 써야 독자층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데 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 교과서를 쓸 때도 그렇고 행정학 쪽에 이런 대중교양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 저하고 비슷한 책은 아닌데 전혀 다른 인사에 관한 에세이 형식의 글을 경영학과 교수가 썼는데 거기는 훨씬 더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무래도 좀 한계가 행정학 쪽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신선하고 또 건강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썼고요. 그다음에 책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를 혁명적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대부분 저 바꿔보자는 얘기인데요. 그것도 혁명적으로 그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지금까지 바뀐 게 없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해방 후에
거의 뭐 75년 이상을 인사 개혁, 인사 제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혁은 없고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바뀌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그 일부의 변화도 아주 심각한 논의와 그다음에 고민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45년 이후에 지금 21세기 왔는데 지금까지 거의 이 변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경력 시스템이 그렇고 그다음에 그 보직이나 승진, 이동, 평가, 보수 체계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뭐가 변했느냐? 그런데 이제 변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변하지 않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는 여기 발제문에는 뭐 새장 쏘고 비둘기처럼 인사의 고통과 시련을 묵묵히 참아내고 있는 이 피인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격하게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관료제 시스템이나 인사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전혀 변함없이 30년, 50년, 70년이 계속되면서 그 속에서 겪는 개인의 고통과 고민이 너무 커서 이제는 우리 행정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인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근본적인 인사제도와 행태의 변화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모색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썼고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할 때는 뭐 휴머니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휴머니즘은 뭐 아시다시피 결국 조직 내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좀 인정하자는 거고요. 뭐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본성과 이성과 이런 거에 대한 감정과 이거에 대한 존중 이게 확대되고 있는데 19세기 이후부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겪고 그 속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도구화되고 기계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20세기 말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경향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자본주의의 한계가 좀 더 근본적으로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 변화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성장기 경제 성장할 때의 그때 당시의 인사제도 이런 제도의 반기를 두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랄까요 민주화 혁명을 이루어냈는데 그것도 결국 인간성의 회복 운동이 아닌가 해서 휴머니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휴머니즘 인사혁명을 모색을 해봤습니다. 인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개는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4가지로 했습니다. 인권, 공정, 영혼, 민주 뭐 이렇게 이게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족한 가치는 지금 행정 현실에서나 조직 시스템에서나 아주 소홀히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가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직 내부의 변화는 거의 없는 그래서 표리부동을 거기 그 발제문에는 3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하나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 제도 따로 현실 따로 노는 이런 상황, 근사한 제도를 만들고도 제대로 공직사회 내에서는 실제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정교한 접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괴리, 이거는 제도 자체는 과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행태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제도의 변화 없이 행태의 변화가 가능하느냐. 지금 과거 제도를 그대로 두고 현재의 그 행태를 변화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드러난 현실과 숨겨진 현실의 괴리,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현실들이 너무 많은데 제도를 하나 잘못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게 숨겨지기 때문에 제도에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했고요. 그게 이제 뭐 서론에 제가 발제문에 여러 가지를 적어 놨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대한민국 인사혁명 이런 책이고요. 왜 인사혁명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서론에 문제 제기했던 게 대한민국 인사공화국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공화국이란 말은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의 공화국은 맞는데 인사의 공화국인가 뭐 이런 거는 아니다.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권위주의적 행태, 어떤 의미에서는 군주제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부 조직 전체도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개별 조직으로 들어가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조직이나 심지어 민간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들이 인사에 관한 한 인사권자의 전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사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가 조직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인사를 논하지 않고 공직의 변화, 공직사회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행정개혁이나 정부 혁신을 얘기하는데 이때 인사가 빠지고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왜 대한민국이냐는 말씀드렸고요. 왜 혁명인가 하는 것도 기존에 전혀 변화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개선이나 개혁 정도로 만족을 못하고 이제 혁명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가 잘못되고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갈등을 겪고 딜레마에 빠지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 때문이냐, 근데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이다 아니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문화가 문제 있다 여러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정치고 사람이고 문화라 하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제도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정치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사람도 이루어지고 문화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스템을 먼저 바꿔보자. 물론 정치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변화를 기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빨간 게 이제 그래프인데 이게 가속화의 시대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느릴 수밖에 없는 거는 있지만 저 꼭지점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측 방향은 전부 디스럽션이라고 그러죠. 아주 뭐랄까요? 아주 큰 갭이 생기는 거죠. 현실과 제도 사이에 기술과 제도, 그다음에 개인과 조직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괴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변하는 게 늦고 개인들은 이미 개인 의식이나 개인의 정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건 이미 바뀌었는데 조직은 그대로 온 거고요. 기술도
엄청나게 변했는데 변함없이 제도는 그대로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공직사회의 위기, 관료제의 위기, 공직사회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파열음,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30년간 뭘 변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런 거를 예시로 하나 드는데요. 3년 전에 한 공기업에서 조사를 했는데 3, 4년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이 망하는 길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런 말을 했고 조직 구성원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다, 짜증난다,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하다,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 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한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정도 차이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조직에서 대부분이 겪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남만 아니면 돼. 고인물은 썩는다, 회전문 인사 뭐 이런 말들이 부서 이기주의도 심하고 이대로 가면 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제도와 현실과의 차이가 주는 어떤 고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세대의 문제 제가 이걸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저는 1, 2, 3, 4, 5세대로 구분을 해서 보면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 1, 2세대는 1세대는 뭐 60세 이상, 2세대는 50세 이상, 3세대는 40세 이상, 5세대 4세대는 뭐 30세 이상, 그다음에 5세대는 20대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 세부적인 거는 책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 1, 2, 3세대하고 2, 4, 5세대가 전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전이 되는 게 203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사실은 결국은 이게 좀 1, 2, 3세대가 거의 그 주류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90년대생하고 586을 비교해 보더라도 90년대생은 20대고 그 다음에 586은 50대인데 그거를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추계를 한 걸로 사망률 조사해서 그래서 인구 구성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그 13% 정도, 14% 정도가 90년대생인데 지금 586은 한 뭐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45년에 가야 그게 인구 구성 비율이 역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십 년까지는 1, 20년은 최소한 상당히 기존의 세대가 상당히 많이 됐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세대인데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제 90년대생이나 젊은 세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은 00년생이 공무원으로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에 00년생.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상상할 수 90년대생도 지나고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적었고요. 공무원의 세대 교체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 인력만 해서도 지금 최근에 신규 인력은 대부분 20대일 테니까 20대가 거의 10만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국가공무원만 하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신세대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열음이 나타난다, 뭐 위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휴머니즘 인사혁명이 무엇인가, 뭐 이거는 하나의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하여튼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사회의 민주화는 많이 되는데 조직의 민주화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는 인사제도와 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된 가치는 인간성, 형평성, 대응성, 민주성이다. 우리가 행정의 가치를 얘기할 때 뭐 이런 가치들이 지금 제대로 제도에 반영되지도 않고 실제 그 공직 생활에 그 투영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위기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이제 오가니제이션 맨이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57년에 나온 그 화이트가 쓴 책인데 56년에. 근데 그 책에도 이제 물론 개인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직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90년대, 2000년대, 20세기 후반에 보면은 이제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오가니제이션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치를 네 가지로 해서 인권, 공정, 그다음에 영혼, 그다음에 민주 뭐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패러다임은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바꿔보자 하는 게 저의 그 책에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권인데요. 휴머니티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계급이나 뭐 복종이나 기강이나 뭐 이런 거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까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이 특히 이제 세월호 뭐 7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행정학계를 비롯한 그 인사나 이런 걸 연구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얼마나 좀 제대로 파악했느냐 이런 반성을 하면서 세월호 비극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쭉 보니까 이게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참 너무 그러니까 한심하고 답답한 계급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보고를 어디다 할 건지만 고민을 하고 구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고만 있고 구조만 없는 이 시스템이 어디서 왔을까 했더니 결국은 계급제 아닌가. 지휘하고 명령하는 시스템 하에서 모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모든 사람 무대응 무책임을 난 게 결국 세월호가 세월호 비극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계급제는 지금도 국가공무원법 79년 이후에 지금은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계급으로 구분한다. 이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건 물론 계급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그러니까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지만, 지금 40년 이상 동안, 이게 물론 고공단 일부는 됐지만 규정 자체는 일단 1급부터 9급까지로 이 규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별 인원 규모 차이를 보면 고공단이 된 이후에도 지금 파란색이 1990년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이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90년과 2020년 30년 전에와 지금과 비교해서 계층의 통솔의 범위는 더 넓어진 겁니다. 그 말은 계급적인 구조와 문화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급별 인원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고 이게 30년 동안 그러면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 변화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정부 내부 구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일부 좀 더 소프트하게 썼습니다. 책에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오디언스가 전부 그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증거를 통계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차관보가 줄어들고 실장이 늘어났는데 적어도 차관보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실장이 78명이에요. 그리고 실장이 거의 완전히 라인 계급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이 생기면서 국장이나 과장이 힘이 빠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장이나 국장은 아주 불평이 많죠. 자기 권한도 없고 장관 만나기도 어렵고 전혀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을 질 일도 없고 그러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장이라는 계급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국장, 과장의 역할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실장의 역할도 바뀌었고 그래서 계급이 하나 생겼고요. 사무관, 과장 밑에 팀장이라는 것도 또 하나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급이 지금 30년 전과 비교해서 계급이 2단계가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다. 의사결정의 그 결제 단계는 더 늘었다. 참여정부 때 아마 팀제 하면서 좀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다시 들어와서 똑같이 됐다. 뭐 이런 거고요. 권리와 의무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서 봤더니 의무만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의무가 17번이라는 7번 의무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아니 17번 그러니까 의무의 종류가 17가지입니다. 아니 사실 따져보니까 16가지더라고요. 신분상 의무, 직무상 의무, 윤리상 의무 이게 점점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계속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 17가지 의무에 비해서 권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기강을 강조해 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기강이라는 말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역대 대통령 연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역대 대통령 연설문에 기강이라는 언급 횟수가 김영삼 대통령이 상당히 많아요. 55번. 김대중 대통령이 17번. 그 다음에 노무현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대통령의 이제 기강의 언급 횟수고 이거는 모든 장관이나 기관장이 말하는 기강이라는 말은 저는 뭐 기강을 가장 행정용어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할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강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주는 억압, 그다음에 전 직원, 기관의 직원, 조직의 직원, 공무원을 약간 범죄시하는, 죄인시하는 경향이 강해서 기강이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말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더 자세히 그 책에 좀 풀어놨습니다. 복종 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복종 의무는 63년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48년에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48년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63년에 개정을 하면서 진술할 수 있다는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63년에 국가공무원법 신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무를 신설했어요. 선서를 해라. 그죠? 선서 규정, 뭐 선서의 의미도 순수한 의미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도 그때 생긴 겁니다. 거기다가 2011년에 보면은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때 정교조 문제가 나오면서 막 이런 나오니까 MB 정부에서 이거를 규정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무는 계속 생기고 한 번 생기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판례를 보면 역대 정부 복종 의무에 관해서 다투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투는 그 건수가 최근에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직 지금 이게 2019년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20년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게 낮는데 전반적으로 복종 의무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개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을 보면 계급제를 하는 나라가 있나?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계급제하는 나라가 거의 많지 않고요. 뭐 프랑스, 독일이 하는데 그런 데는 계급제도 9단계 계급제는 없어요. 4단계 계급이고 그것도 계급 군별로 다 다르고 직종별로 다 다르고 계급 명칭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계급제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도 사실은 직계제라고 그 직위분류제를 택하고 있는 거죠. 계급제라는 말은 없어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우리만 계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뭘 후진국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결제 단계를 좀 줄여야 된다. 결제 단계를 줄인다. 수직적 결제 단계를 줄인다는 게 단순히 뭐랄까요? 그냥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게 아니라 팀이 아주 그 협력 체제가 잘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걸 전제로 결제 단계를 수정한다면 사실 저는 차관과 실장을 합쳐서 차관을 늘리는 방법, 오히려 차관을 늘리되 실장의 그 결제 단계를 없애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팀원도 사무관, 주무관을 합쳐서 팀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팀원, 과장, 국장, 차관, 장관 정도 하면 5단계로 하되 협력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잘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거를 제시를 해서 우리도 계급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된다. 1, 2, 3, 4급은 없애도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직급의 명칭도 없애고 계급의 명칭도 없애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직위 명칭으로 사용해서 만약에 직위분류제로 완전히 안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복종 의무의 기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심과 헌법과 민주주의라고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복종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복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헌법이 아니고 법률이나 시행령, 거기 시행령 가지고 어디 민원인이 그 정부 공무원한테 가면 항상 들이미는 게 결국은 헌법이나 법률보다는 시행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들이미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헌법과 양심으로도 안 되면 결국은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정권에 어느 정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 복종을 할 때 절차만 좀 명확히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를 만약에 불법이나 부정한 경우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그 다음에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위에서 만약에 행정의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시키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정책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 복종은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제기를 자기가 하면은 자기의 책임은 면제가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복종의 절차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면 복종의 기준이나 절차를 정확히 법률로 만들 필요가 있다. 법률로도 만들든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적어주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은 인사관리 과정에서 역량이나 승진이나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평가, 보수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간 채용제도가 변했느냐 보니까 뭐 과목 몇 개 바꾸고 기본 시스템은 다 똑같다. 비교를 해봤어요. 90년하고 2000년하고.
제가 90% 똑같은 거예요. PSAT가 도입됐다고 해도 과목 뭐 민법 총칙이 없어지고 뭐 몇 가지 있는데 이건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개방형 직위 한다고 지금 많이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화죠. 변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전체 2,200개 정도의 2,300개 정도의 국가장 직위가 있어요. 중앙부처에. 그 중에서 지정된 게 450개, 실제 뭐랄까요, 외부에서 임용이 된 거는 200명. 그것도 200명도 최근 3년이에요. 그 3년 전에는 전부 100명, 50명 그 아래였거든요. 그러면 뭐 200명이 외부 개방했는데 200명 중에서 그럼 본부의 외부 개방은 몇 명이냐 보니까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5%면 본부의 과장급이 한 뭐 50명이다. 국과장이 50명이다. 그러면 1명, 2명. 그러니까 1명, 2명. 20명 중에 1명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요 보직인지 아닌지는 이제 따져볼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엄청난 변화긴 한데, 야, 이게 그렇게 큰 건가, 변화인가. 아직도 상당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공무원들이 인기라고 그러는데 5급 공채를 보니까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응시 인원이 조금 늘었다 하더라도 응시 인원뿐만 아니라 경쟁률뿐만 아니라 응시 인원도 줄었어요. 옛날에는 최고는 19,000명까지 응시를 했는데, 물론 뭐 좀 저기는 인구 대비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전체 인구는. 젊은 사람들 인구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10,000명 내외, 11,000명, 11,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고시에 응시하는 지원자 수입니다. 그게 떨어지고 있는데, 다만 9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사회의 변화 속에서 공직이 차지하는 그 의미가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5급은 떨어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5급에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응시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공정에 대한 얘기를 뭐 과거에 제가 역사 얘기를 좀 많이 썼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승진은 변했느냐? 승진제도 영향 요인을 봤더니 거의 직무와 상관없는 얘기가 많습니다. 거의 70%가 직무와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무 능력과 실적, 요게 한 15%, 15% 정도 되죠. 12, 13%. 12, 13% 되고 나머지는 전부 직무와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서 보직 관리도 조금 의미는 있어요. 지연, 학연, 그다음에 뭐죠? 출신 구분, 고시, 비고시, 대인관계, 이런 게 하다 보니 업무와 상관없이 승진한다면 업무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승진 제도의 만족도도 거의 이거는 뭐 이제 그 서베이마다 좀씩 다르긴 한데 이거는 기파하는 겁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임용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5.5%입니다. 일반 직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1,000명 중에서 한 50명, 60명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는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승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이나 승진이나 교육훈련도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한 가지만 승진에 관해서 하면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도록 일본 공무원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규정들이 아직도 우리는 좀 깜깜이다 이거죠. 그래서
승진 요소도 마찬가지죠. 승진 요소도 우리는 경력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얘기가 되고 주로 경력이죠. 경력 대신에 성과 역량을 막 한다고 하지만 거의 경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이거는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보수는 어떠냐?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90년의 봉급 체계하고 2020년 봉급 체계를 그대로 그려봤어요. 이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 왼쪽에 이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직급별 최하위 최저 호봉하고 차하위 예를 들어서 5급의 그 최종 5급 1호봉과 그다음에 6급의 10년 차, 20년 차, 그다음에 최고봉 요거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경력이 많아질수록 차이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5급 1호봉보다 예를 들어 여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5급 1호봉보다 6급의 10호봉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10년만 지나면 직급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경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경력도 다른 게 아니라 근무 기간만 좌우된다. 그게 10년, 20년, 30년으로 갈수록 더 심화된다. 최근 30년을 보니까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30년에 경력이라는 요소가 보수 체계에서 반영이 어떻게 됐느냐? 더 많이 됐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성과주의 한다거나 이러는데 실제 보수표가 거의 성과주의 한다, 성과급 한다 해도 1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나머지 80%, 90%는 전부 이렇게 경력에 의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거죠. 허봉제를 그래서 바꿔야 된다. 허봉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도 참 여러 가지 평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말도 썼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3년간 실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관 평가를 3년간 중단하는 파격적인 조치는 불가능한가? 매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예 3년마다 하면 어떨까? 어떤 경우는? 뭐, 그건 이제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파격적인 대안들을 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교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영혼입니다. 영혼인데, 결국은 인간주의 조직이 사람의 공무원을 만나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한다. 꼭 앵무새 같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좀 공무원 스스로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재미없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혼이라는 게 단순히 영혼 없는 공무원만의 영혼이 아니라 인간주의적인 감정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사람의 향기가 없다, 기계와도 같다, 영혼 없는 기계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정치화와 관련해서 뭐 이제 이건 저기 체계도 뭐 거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방향은 이런 식으로 설정했는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학계에도 하나는 관료들의 정치화가 문제다. 뭐 그러니까 정치화 시각에서 보면 정치가 너무 많이 개입돼 있고 관료들도 정치화돼 있다. 그래서 행정이 정치화되는 건 문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각 첫 번째는 행정적 효율성이 중요하고 합리성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편향성과 자의성이 더 문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실족주의 패러다임을 강화해야 된다. 정책 중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정책 중립성을 강화하면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관료는 정치화돼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시각은 관료들은 관료가 더 문제다. 정치화보다는. 결국은 정치화라는 건 민주적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 건데 민주적 책임성과 대응성이 없는 관료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관료제의 폐쇄성과 소극성이 문제다. 오히려. 그래서 과거의 실적주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는 거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관료제 정치화가 꼭 완전히 나쁜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너무 정치 행정 이원론 시각에서 보고 있지 않았나. 이제는 조금은 뭐 완벽하게 다 털고 이론론으로 갈 수는 없지만 이제 정치를 아주 이렇게 도외시하는 뭐 정책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정 과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두 정책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법이나 양심이나 이런 거, 민주적 정당성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민주적 가치 이런 것이 강조되면서 정치적인 기본권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책 행동 금지도 63년에 그것도 개정이 됐는데 63년에 그 이제 혁명 소위 말하는 쿠데타 후에 정치행동 운동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데 지금 2020년 현재 2021년 현재도 그 63년 규정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한자도 안 바뀌었어요. 역대 정부 정치적 중립의 이제 판례도 아까 법적인 다툼도 이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정책 기본권 공무원의 정책 기본권을 보장해라라고 공고를 했는데 아직 못하겠다 이렇게 협의해보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부처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도 있고 그래서 정책 중립이 중립성은 유지되는 측면이 당연히 당위성이 있죠.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나 진실과 정의에서는 정책 중립을 말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가치에 대한 소신이 필요하다. 진짜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발언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것 방향으로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특히 정책 기본권에 대한 거의 대부분 나라가 정당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위직부터라도 이렇게 뭐 점차 시작해보는 뭐 그런 전향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영혼 없는 전문가는 저는 그냥 과연 전문가가 필요한가 공직에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진짜 영혼 없는 전문 기술자가 되는 것보다는 제너럴리스트지만 진짜 영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게 맞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문성은 만능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고요. 우리 중요한 거는 또 인사에는 상담이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인사 부서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건데 인사과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상담 기능은 하지 않고 그냥 인사권자의 를 대변하는 대리인 역할만 하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챕터를 썼는데 그 챕터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피인사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 많은 물론 인사권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상담할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담이 없는 인사는
정말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민주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인사를 바꾸는 거는 결국 그 개인 아까 조직보다는 개인 중심인데 왜냐하면 조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조직 중심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혁명 이건 서론에서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너무 조용한 그 조직이나 너무 조용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좀 더 이렇게 언사일런스한 뭐 그런 소란스러운 그런 조직이 좀 더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공직 가치도 좀 반영이 잘 안 돼 있고 국가공무원법 가치 지향도 그렇고 아이고 그다음에 권력 분담도 인사 이제 분권에 관한 건데 분권도 좀 더 이제 대통령 장관 차관 실장 국장 과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정돈해서 수직적으로 업무 분담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책임을 주는 거죠. 책임을 주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노동조합도 뭐 전공노도 있고 전부 전체적인 노동조합이 있긴 하지만 기관별 노동조합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독일 공무원과 인터뷰해 보니까 독일은 정말 안정적으로 물론 거기는 노조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자기의 고충을 해결하는 인사 고충을 해결하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들 2+2는 5가 될 수 없는가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소설에도 나와 있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뭐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혁명은 말은 제가 했지만 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냥 혼자 제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회의 전반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공 요건을 몇 개 적어봤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인사제도 내적 일관성인데 혁명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계급제를 하면서도 외부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잘 안 돼. 복종의무를 얘기를 하면서 일과 삶을 균형을 강조하고 뭐 이런 이런 그 일관성이 좀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직 이제 혁명을 하다 보면은 개혁을 하다 보면 항상 조직 이기주의가 심한데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봉이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극단적 소수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자가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특이하고 조직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집요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처벌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뭐 모든 개인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개인 이익과 공공 이익이 충돌한 상황에서 방도 좀 정밀한 접근. 그다음에 새로운 세대와 기존 세대가 다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이 인사혁명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존 세대들이 아무래도 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를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는 거고요. 참여와 토론, 준비와 훈련, 뭐 이런 이게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아주 그 적극적인 토론과 참여 뭐 이런 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행정학계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행정학의 어떤 기술화 측면, 기술적인 학문으로 뭐 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조금 철학과 역사가 담긴 어떤 시대 가치를 반영을 하는 그런 행정학, 그런 인사행정이 되면 좋겠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그 현실에 빠져서 할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대안,
일반적인 방향이나 이상만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하고 정교한 대안을 내기 위한 노력들이 좀 우리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저 스스로 뭐 자기 비판을 한번 해 봤고요. 뭐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제가 책을 쓰긴 썼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이렇게 진짜 논문으로만 이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실질적인 이렇게 호소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프트한 접근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많이 부족하지만 혹시 행정학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 책이 그런데 역할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되면 좋겠고요. 토론자 여러분 뭐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